청소년 문제 행동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목차로는 그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련된 심리적인 원인, 그다음 두 번째 사회구조적인 이론, 세 번째 사회통제 이론, 문화적 이탈 이론, 그다음 범죄와 가정과 낙인 이론 순으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제 1강입니다. 1강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심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사회구조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심리적인 원인인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다양한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변인을 들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나면서 태어난 유전이라든지 생물학적인 변인을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이 생물학적 심리적 변인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전적인 어떠한 결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체형 연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체형 같은 경우 유전이 되죠. 그래서 엄마와 닮은 스타일, 그다음 아빠와 닮은 그 남성성을 가진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유전인자에서 발현한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체형 연구 안에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여성인 경우 초경의 시기가 부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같은 이렇게 형제 간이 여성이 있다. 그럼 뭐 언니, 동생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같은 연령대의 그런 그 유전적인 그 요인으로 인해서 뭐 초경의 시기가 비슷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지 선천적인 질병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호르몬과도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반응성이나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또한 이런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유전적인 영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자율신경계라든지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극도로 과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관련된, 이게 좀 지나치면은 우리가 이제 ADHD라고, 그쵸? 뭐 이런 이제 장애의 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영리하기부터 전생의 발달 중에서 좀 약간,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질풍노도의 시기.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런 과잉행동이라든지 주의력 결핍이 여기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이 전두엽의 활성화가 바로 이 생물학적 심리적인 원인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시기에 뭔가 조금 일반적인 청소년과 다르게 극도로 흥분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사해봤더니 염색체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지적장애라든지 성격장애로 진단받는 경우에 그 얘를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변인의 두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신지체, 뭐 기질적인 문제, 성격장애 또는 이게 좀 극심하다 그러면 정신병까지 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시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뭔가 인지적인,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1977년에 외국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행이 개인의 특수한 성격과 또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쭉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 장애가 청소년 비행을 오히려 촉구시킨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따라서 청소년 문제 행동은 어떠한 본능적인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 구조라든지 관계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며 사회 요구에 쉽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개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들고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인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청소년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 개인의 이런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인 변인 중의 하나로 그 개개인이 청소년이 가진 이런 자유의지에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체 조건이라든지 뭐 생리 현상, 생리 상태, 그다음에 개개인이 가진 환경 여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문제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한다. 자,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신체 조건, 생리적인 현상 상태, 그 환경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심리적인 변인인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이론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태어났을 때 뭐 기질이라든지 신체 조건, 이런 유전적인 거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들은 모든 문제 행동이 개인의 이런 자유의지에서 선택된 거, 반드시 그런 조건이라고 해도 문제 행동 일으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일으키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일으키는 기제는 자유의지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고,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결국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런 문제 행동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은 벌을 안 받게 되고, 자, 이런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적 이론, 프로이드가 말했던 그 측면을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나 억압된 감정들이 지속돼서 축적된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이제 뭡니까? 이런 욕구나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욕, 그 다음에 공격욕, 이런 기본적인 동기, 이런 욕구들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청소년 시기에 표출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상징화된 행동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좀 과장된, 위장된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들어서 청소년 문제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런 성격 형성에는요, 이제 원력, 이드,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루 갖춰야 성격 형성이 원만한데, 청소년 시기에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성격 중에서, 그렇죠, 원력, 이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욕구나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정신적인 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아, 이런 초자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무의식이 지속적으로 억압될 때 그런 문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기에 이런 그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이런 문제 행동들이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린 영유아기, 아동기에 이런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감정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운동이라든지 뭔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이 단계를 지내와야지 된다라는 또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청소년의 이런 문제 행동은 직접적인 공격성,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고 특히나 위장된 좀 과한 공격성, 상징화된 이런 성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내면의 정신세계를 조종해주고 있는 뭐 어떠한 잠재의식이 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행행동을 통제해줄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억눌려 있다가 분출되면서 외부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비행행동, 비행 반응으로 드러난다라게 된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인간에게는 성욕이라든지 공격적인 이런 욕구와 같은 동기가 존재하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비행 행동, 청소년 문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도덕적, 그다음 충동적, 비논리적, 사회적으로 뭔가 금기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때 많이 좀 자주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이제 세 번째 이론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바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행이 환경적인 자극에 따라서 학습된 결과이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 입장에서의 주장인데요. 행동주의 이론은 크게 스키너 이론과 반두라 이론으로 나눌 수 있죠. 네, 반두라 같은 경우는 사회학습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이죠. 자, 첫 번째 스키너 같은 경우는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런 청소년 문제 행동이 인간의 모든 문제 행동이 바로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처벌, 무관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학습된 결과이다. 자, 처음부터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 행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우연히 잘못을 했는데 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문제 행동이 강화되었다라는 이런 현상들을 스키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두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비행이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의 이런 비행 행동,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 속에 있으면 당연히 모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빈도들이 많아진다면 쉽게 아무렇지 않게 모방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비행 행동이 일어나는지, 청소년 문제 행동들이 드러나는지를 지속적으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방과 관찰의 결과로 청소년 비행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반두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 이론가들에 따르면요, 모방학습은 바로 동기나 정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동기부여나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소년 문제 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고 청소년 비행을 모방학습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는 청소년 폭력과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이 행동주의 이론은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자, 그 청소년 폭력성이 높을수록 결국에는 이 공격성이 높다. 공격성이 높은 아이들은 결국 청소년 폭력을 일으킬 확률이 높더라라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나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이런 폭력물이라든지 부정적인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된 자극에 이런 부정적인 매체, TV, 영화, 폭력물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된 그곳에 사는 청소년들이 이후에 폭력 행동을 많이 하더라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뭔가 성격장애, 지적장애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댓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떤 그 이론이 좀 더 청소년 문제 행동을 바람직하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행동주의 이론은 청소년의 비행은 모방과 관찰의 결과이고 공격 행동은 모방이라든지 어떠한 친구들의 모방 학습, 모델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네 번째 생태학적인 브룸펜 브루너가 말했던 생태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비행은 인간이 처했으면 인간과 다양한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관계만을 봐선 안 된다. 예를 들면 비행을 부모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된 부모도 있지만은 부모는 아이들과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하는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비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경을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생태학적인 이런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 외체계, 시간체계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살펴봐야 된다. 자, 다양한 생태학적인 조건들이 있을 건데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라든지 부모와의 상호작용, 교우관계, 그 다음에 어떤 학교 시스템이 있는지 굉장히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선생님과 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청소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많은 학교에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 시스템, 체계,
그래서 어느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에 따라서 그 교육 시스템의 분위기 때문에 비행이 많아지고 또 어떤 연도에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분위기나 맞아서 비행 행동이 줄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요, 가족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 교우관계 등,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전반적인 생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 아무래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 형제관계,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문제 행동은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인 환경은 사회구조적인 측면, 이런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생태학적인 변인, 환경, 구조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이론은요, 사회 구조적인 이론입니다. 첫 번째가, 아미노 이론 중에서, 그 디르켐이 주장한 아미노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 각 부분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뭔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만들지 못한 이런 사회에서는 각 사회의 부분 간에 뭐가 발생하나요? 조화롭지 못한, 그렇죠. 부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조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부조화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사회에 이제 그 뭔가 규칙을 붕괴하고 싶다라든지, 뭔가 억압된 감정들이 굉장히 표출된다든지, 또는 이후에,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아미노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조화가 존재하거나 사회적인 연대가 약할 때, 세대적인 차이를 많이 느낄 때, 예를 들자면은 자기 세대와 부모 세대 또는 할머니 세대의 이런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클 때, 교육에는 사회 해체 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지속될 때 우리는 이제 아미노 현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런 현상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회 해체로 인한 규범이 무너지고 규칙이 뭔가 붕괴된 상태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미노 이론에 따라서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변화된 이런 심리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뭔가 이제 사회 갈등 상황 속에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심적인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기대와 성취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아미노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 이론은요, 머튼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머튼의 아미노 이론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사회의 규범적인 통제력이 부재된 상태가 바로 아미노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아미노 상태를 이끄는 이런 드리켐의 개념을 여기 머튼은 일단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머튼은요, 그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 이론은 뭐냐면 문화적으로 어떻게 규정된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클 때 간극이 생기고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뭔가 제시된 목표랑 그 다음에 시스템, 제도 안에서의 수단이 차이가 나면 인간은 늘 갈등하고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긴장, 갈등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머튼이 주장한 바로는요,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규정하는 거.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부귀영화, 그 다음에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비합리적인 방법이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땐 어떤 행동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노력했는데도 뭐 명예를 얻기 힘들거나 권력을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폭력을 써서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든지
또는 뭐 그 싸움꾼에서 뭡니까 리더, 뭐 그 조직의 하나의 리더가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청소년의 일탈행위나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회의 각종 규범에 적응해서 나가는 우리가 그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양식 유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각종 규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스타일, 첫 번째가 동조형, 맞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좀 혁신형, 그다음 세 번째가 의례형, 그냥 관습에 따르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정해져 있는 규범 싫어, 현실 도피형, 뭐 도피형.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반항을 하는 반항형.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가장 좀 바람직한 양식 유형은 무엇인가요?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동조형이라든지 혁신형이 되겠죠.